반갑습니다. 예, 수행품, 대종경 수행품 31장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 이게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평등하게 하자고 하는 것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뭐랄까 특징을 좀 총평을 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좀 너그럽고 뭐 허한 듯한데 이 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굳고 착실하다 이런 뜻인데 뭔가 좀 확실하고 뭐 이렇게 좀 믿음직스럽고 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허해가지고 그냥 대답을 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결혼 생활을 하면 남자들이 그 와이프한테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견실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또 여자들은 아주 주밀하다. 주밀하다는 표현은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보다 되게 꼼꼼해요.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그게 장점이긴 한데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면 어때요? 용납성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실성이 없고 그냥 좀 허허한 남자하고 꼼꼼하고 반드시 물건도 제자리에 놔야 되고 이런 그 여자분들하고 만나서 살면 되게 어떻게 돼요? 계속 남편이 지적받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부부도 있지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게 원만한 인품을 이루기 어렵다. 이거는 뭐 대종경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종사님 수행의 목표는 원만한 인품, 원만한 인격. 뭐 길게 하면 원만 부족한 이렇게 되는데 원만한 인품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잖아요. 둥글둥글 해가지고 빠진 게 없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견실성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견실함을 보완해야 되겠죠. 주밀하기만 한 사람은 또 관대함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장점을 자기 걸로 삼아서 좀 배워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장점을 좀 배워야 되고 그래야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꼼꼼한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청소년 캠프를 가야 돼서 빨리 이제 박스에다 다 쟁여서 그 짐들을 쟁여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이 꼼꼼한 분이 꼼꼼하게 다 그거를 박스에다가 리스트를 다 쓰고 몇 개가 들었는지 이것들 다 써야 성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괄을 하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동작 그만. 그냥 박스에다가 다 집어 넣습니다. 캠프 가서 분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지 않으면 출발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근데 그분하고 일을 하면 너무 편해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해서 절대로 빠뜨리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상황 따라서 단점이 될 수 있다. 너무 꼼꼼한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자기 인격을 보면서 모자란 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원만한 인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가르침에 보면 사막을 병진하자, 영육을 쌍전하자, 또는 뭐 내외를 겸전하자 이런 표현들이 한자말이긴 한데 어떤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두루두루 다 갖춰야 된다는 걸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사회는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떤 사람을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단점이 많아도 특별한 기술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그 부서에다 넣고 그것만 발휘하게 해서 사람을 쓰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래도 되는데 사회는 수도인들은 어때요? 좀 반대예요. 능한 거를 계속 발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금방 돈이 안 되는 듯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장점 남들보다 나은 거를 극대화시키면 여러 가지로 성공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의 관점에서는 둥글둥글하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발달해야,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막 뭔가 그 명성을 까먹거나 뭐랄까 인격적으로 뭐 파탄 같은 걸 일으키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단점들이 이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어떤 경계를 만나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살려고 하더라도 원만한 수행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겁니다. 수행품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에 따라서 인격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대종사님 교법은.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나는 원래 뭐 이렇게 꼼꼼하게 물건을 챙기고 하는 걸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이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변명을 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나는 원래 게을러요. 안 통해요. 그거는 그냥 마음을 챙겨서 보완하면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좀 괴롭겠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원불교에서 하는 이유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훈련이라는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 훈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가장 가혹한 훈련을 받을 때가 사격 훈련이거든요. 저도 군대 가서 그 PRI 교육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총을 쏘는 거니까. 관역에다 쏘면 되는데 그 쏘기까지의 훈련 과정이 굉장히 가혹해요. 위험한 무기를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계속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반복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분은 너그러우신 편인가요? 주밀하신 편인가요? 주밀하시고 너그럽고.
근데 두 분 다 하시는 일들은 연구 업무라 굉장히 주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성격은 그래도 여성 중에서는 좀 너그러우신 편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좀 약하고 약점으로 작용하고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딱 조항을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유념 공부예요. 예. 내가 그냥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너무 화를 자주 낸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화를 다스려야 되겠다. 또는 화를 좀 적게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 조항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툭 하면 뭔가를 잘 잊어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된다. 또 그래야 세상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수행품 3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제자 급히 밥을 먹으며 자주 말을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흔히 이제 불교적 수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뭔가 특정한 무슨 수행, 명상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고정관념인 겁니다. 예, 마음의 자유를 얻는 데는 그냥 생활 속에서 마음 다스리는, 마음 쓰는 공부를 하는 게 그 대도다, 대도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음에 찔리는데요. 저도 밥을 좀 빨리 먹거든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빨리 드셨어요. 지금도 손님을 만나면 제가 유념해서 손님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친한 교무님들이나 후배들하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먹으면 상대방이 먹기 한 반 정도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천천히 씹을 만큼 씹고 천천히 상대방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근데 너무 전투적으로 먹는다. 밥을 먹는 것, 말을 자주 하는 것, 이런 사소한 그 일용 행사, 일상생활이 수행의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태한 대종사님의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하는 공부죠. 거기에 딱 맞는 법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공부니까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당연히 마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좌선할 때, 경전 볼 때, 뭐 일기 쓸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물론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럼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사이는 뭐예요? 다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고 교리적으로 보면 죽어서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우주와 함께 하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그러니까 언제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선, 일상수행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예요? 좌선하고 세수하고 아침 먹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공부거리라는 말씀이에요. 전화 받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이 범사, 일상생활 전체를 공부거리로 삼냐 안 삼냐 못 삼냐에 달린 거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하는 게 제 공부고 예. 우리 두 분은 이렇게 들으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롯이 온전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자기 생활에 반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공부인 거죠. 각자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천만 경계에 응해서 하는 수행이 우리 수행이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문 한번 보세요. 뭐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 예. 이거는 집심, 유념에 반대말이에요. 마음을 챙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실수가 발생한다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법문이라는 것은 그냥 심오해 보이고 어렵고 해서 법문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나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문인 거예요. 얼마나 상식적이네요. 근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일에 성공할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다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죠. 예. 방심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저거 뭐지? 그리고 바깥에 뭐 신기한 거를 보면은 이때 뭐 한 거예요? 방심한 거죠. 그러니까 법문에 보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정도를 벗어난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방심하면 갈 길을 벗어나지요. 갈 길을 벗어나면 어때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방심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앙이 따라붙기 쉽다 이렇게 해서 재앙.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잘 챙기지 못하면 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불행한 뉴스를 보면요. 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어땠길래 그럴까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표시가 안 나요. 속에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런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서 고통을 받을까 이렇게 그 원인을 쭉 보면 그 사람 아주 티끌 같은 마음의 씀씀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세상사를 보면서도 우리 공부인들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원인 중심으로 반드시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방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밟아야 될 정도를 밟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맞닥뜨린 거다. 그 불행을 맞닥뜨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공부인들은 늘 조심조심하고 늘 유념하고 늘 마음 챙기고 뭐 그것이 그냥 뭐 본업이죠.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론상법에 보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또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6가지를 육근에 대해서 일일이 이걸 반복하시는 거죠. 대종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신 게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진급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눈을 어떻게 뜨느냐, 뜰 때 뜨고 감을 때 감냐, 입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냐, 어떤 말을 하냐 안 하냐, 손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짚냐 안 짚냐, 그냥 아주 내 몸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그냥 거기에 달린 거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할 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멀리 무슨 절대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달린 거예요. 예. 인륜을 벗어난 어떤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형량이 낮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중죄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안 볼 거를 보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게 보면 개인의 문제지만 아주 크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고 더 크게 보면 문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예쁜 거를 좋아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다가 지금 옷을 걸쳤잖아요. 근데 저도 공부가 좀 덜 됐는지 교문대도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멋있는 옷 있으면 사서 입고 싶어요. 물론 되게 돈이 없어 못 사는데 근데 제 옷장에 쌓인 거를 보면 과거 선지님들, 스승님들 생각하고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의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바로 쓰레기로 가잖아요. 그거 추적해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만든 옷이 저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요즘 그거 탐사 보도한 걸 보니까요, 요즘은 그냥 패션이 중요하니까 뭐 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취향 따라서 입잖아요. 똑같은 옷도 몇 벌씩 색깔을 달리해서 하고. 근데 이 인류 문명이나 이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대단히 악업을 짓는 거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무슨 소비하고 옷 하나 사고 하늘 때도 상당한 고민들을 좀 해야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개벽, 정신 개벽 이런 말씀 하신 게 작게 보면 다 내가 그냥 그 이 육군에 다 달린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표현이 정말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요. 여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해요. 이 말씀이 있죠. 그 이제 댁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오늘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별일 없었죠, 그렇죠? 뭐 무슨 액시던트, 뭐 사고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당해야 공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오시는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수많은 신호등을 잘 지키고 오셨잖아요. 사고 안 당하셨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을 당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무리한 얘기인데 이거 뭐야? 그냥 anywhere, anytime 그냥 언제나요, 언제나. 그야말로 늘 뭐 똑같은 말씀이죠. 무시선, 일상수행. 대종사님은 이 살아서 숨쉬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마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고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어리석은 중생이 원만구족한 부처의 인격으로 간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내가 한 달 뒤에 돌을 닦아야지 이러면 뭐예요? 한 달을 허비하는 거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지금 하다못해 이렇게 길을 걸어도 걸을 때는 도대체 어떤 마음 공부를 하냐를 봐야죠. 그렇죠?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는 것만을 마음 공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평지를 걸으면서 그야말로 선심으로 걸을 수 있거든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돌부리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경지를 느끼면서 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가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잊지 말자.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자.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이런 법문들이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쓴 교재에 그거를 이제 써놨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자, 이 법문의 마무리는 뭘로 되죠?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 인사하죠. 요즘 재미가 어때? 친구들끼리 만나 요즘 재미가 어때? 그러면 별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떻게 해석해요? 돈벌이가 잘 안 되는가 보다. 사업이 잘 안 되는가 보다. 또는 뭐 특별히 굿뉴스는 없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재미가 등장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삶을 사실 거예요? 재미없는 삶을 사실 거예요? 재미 있어야죠, 이왕이면. 예? 재미없으면 인생이 좀 허비되는 거죠. 근데 무슨 재미?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재미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뭐 특별한 도를 닦고 뭐 이래서 하는 재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재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재밌어야 되고 일을 닦으면서도 재밌어야 되고 회사 나가서 일을 해도 재밌어야 되고 온갖 재미를 느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온갖 일을 하고 사니까. 대종사님은 그 재미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느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한테 이 재미를 선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까 1시간 운전하고 오실 때의 재미를 별로 못 느끼셨으면 돌아가실 때, 운전하실 때는 뭘 하셔야 되겠죠?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운전하는 재미냐? 아니, 이 말 자체가 재밌잖아요. 법문 자체가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 나만 재밌나? 너무 재밌는 법문인데 이게? 예? 아유,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뭐 재미가, 인생의 재미가 널려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막 7성급 호텔에 가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잘 챙겨야죠. 그 일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상식형주의상에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방심하지 않고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이 잘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교리가 엄청 숨어 있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최종품 교무가 일을 하는 것하고 소태한 대종사님이 일을 하시는 것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행동이 비록 같아 보인다고 할지언정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채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에 그 수행할 거리가, 공부거리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하면 그 일도 잘 되고 뭐예요? 나중에 재미가 진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법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그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시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사막 이런 표현도 해요. 움직일 동자 써서 동시사막. 예. 생활하늘, 움직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 할 때 이 일은 그냥 노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공인 거고 수행인 거고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에 일을 잘해서 재미를 얻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직장생활 8시간 할 때는 마음 공부도 안 되는 거고 행복할 일도 없는 거고 재미를 느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일 뭐 이렇게 일심으로 하고 유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시일기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어떠세요? 이게 아까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밥 먹고 뭐 말 한마디 하는데도 정말 우리 수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느껴지세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 잘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거 다 해놓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편이라 예. 그 일을 할 때 벌써 유념해서 잘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렇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준비할 때부터 마음을 챙기고 착수에서는 더 마음을 챙기고 일을 마친 다음에도 또 챙겨서 반성도 하고 반조, 대조도 하고 이렇게 예. 준비, 계획, 실행, 뭐 평가 뭐 이런 사회적 표현도 있는데 피드백 이렇게 되게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공부인들은 일을 당해서
이게 당황하지 않는다, 상황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부를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일을 해낼까?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게 가능한 거죠. 자꾸 이게 훈련, 트레이닝을 하면 그렇게 유유자적한 가운데 복잡한 일도,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 공부를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의 성과도 더 나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근데 그 원인 되는 마음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자꾸 남 탓하고 자꾸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부가 덜 됐을 때는 일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요구되는 그 수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는데, 일을 잘하시는 분은 일도 잘 해내고 재미를 느끼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1시간 일했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뭔가 번아웃 되는 듯한. 근데 이렇게 이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일을 할수록 충만되는 거예요. 재미도 느끼고 일의 성과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뭐 일을 하니까 몸까지 안 힘들 수는 없지만, 사실은 되게 보면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거든요.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따져보면 그 요새 뭐 물건 나르는 일 같은 거 빼놓고는 다 컴퓨터로 하고 대인관계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든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게, 이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그 일의 질도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지고 인생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3장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이 3가지로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니라. 이 33장 법문을 하신 이유는 방금 전에 32장에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경계를 당할 때, 이 경계를 당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취사하는 기준, 대중을 삼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잘 처리하라고 그랬죠.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구현하는 내용이 수행품 3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원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있는 것처럼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면 된다. 또는 다른 법문들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33장에서는 좀 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 경계당할 때 취사하는 대중,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대중이 뭐라고 그랬죠? 눈대중. 그쵸, 눈대중. 그때 말씀드렸죠. 감을 딱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밥을 할 때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는가를 그 학원에서, 요리 학원에서는 몇 cc를 넣어라, 쌀 몇 그램에 몇 cc를 넣어라,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눈대중으로.
물대중을 잡는 거죠. 그 대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어림잡아 헤아리는 건데 어떤 표준이나 기준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대중을 못 잡아서 어떡하냐. 예? 그러잖아요. 그렇게 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 이 경계를 당할 때라고 하는 것은 천만경계란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경계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라고 한 것을 더 확대하면 이 경계를 당할 때라고 하면 이게 그 일 그 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게 그때에 이제 첫 번째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가까우니까 서울대병원 앞에 창경을 가다가 서울대병원 앞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호스를 옆구리에다 찼어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하신 분이나 그 비닐 주머니를 차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뭐가 차 있어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들여 보더니 담배를 내가 정말 가족 같으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의료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저 비닐 봉지를 옆에 차고 거기 지금 뭔가 장에서 나온 거가 차 있는데 그 본인도 아는 거죠. 눈치 보면서 피는 거니까 가족한테 들킬까 봐 그러는지 큰 길가에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담배 안 피는 게 맞잖아요. 그분의 서원은 뭐예요? 서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소원은 뭐예요? 소원. 바라는 바.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예? 이거를 뭐 쉽게 예를 들자면 for example로 지상 과제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나야 되는 게. 그럼 담배 필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은 했겠지, 그분이.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제일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 법문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내 일서원이잖아요. 거기에 비춰봐서 담배를 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리 내가 하루에 5갑을 폈다고 하더라도 끊어야죠. 그러란 얘기예요. 그냥 비근한 예를 보면. 지금 제가 생각난 예가. 이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나는 뭐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은 세웠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법률가를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를 가요? 돈 안 되는 건 안 해. 예? 그러면 청혼의 꿈을 안고 법률 공부했을 때에 그 서원, 애초의 서원은 어디로 갔냐고.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공부인들, 수행자들한테 쓰는 거긴 한데 마찬가지죠. 수행자들도 처음에 서원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어때요? 죽을 때까지 그 서원에 맞는 행동을 해야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승님의 가르치는 본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취사하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것.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내가 이 시비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 중이었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필요 없으면 억울해도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의 본의.
이거는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없다 그러면 스승의 본의도 없는 거죠. 그렇죠? 헤아릴 것도 없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생님이나 스승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인들은 선생님이 없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럼 나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원만한 인격을 다 갖춘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 끊임없이 자기보다 수승한 그 원만한 인격을 가지신 스승님을 모셔야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현대인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을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소태한 대종사님, 당연히 그런 성현분들을 모셔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렇게 살아계신 스승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냥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승님의 본의를 생각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그 박세리 선수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골퍼가 있잖아요. 세계 정상을 달릴 때도 코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코치는 원포인트 레슨을 위한 코치가 있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작은 단점 하나만이라도 고쳐달란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돈 주고 모시는 거예요, 코치를. 예를 들어서 억만금을 주고 세계 제1의 코치를 초빙했는데, 코치가 와가지고 딱 박세리 선수한테, 아유, 스윙이 문제가 없네요. 완벽하시네. 퍼팅도 완벽하시네. 예? 잘 모신 거예요? 초빙이 잘 된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언제부터 이 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잘 치시지만 약간 폼을 약간 교정하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기술적인 그 미묘한 거를 잡기 위해서 그 돈 주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코치를 초빙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내 단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산다고 하는 거는 거울 없이 사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상당히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 스승님의 본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뭐가 없다고요? 치우침. 한편에 치우침. 한쪽에 이거를 한자로 하면 편착 그러죠. 이게 편자가 맞나 모르겠네. 한쪽에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 이거를 쉬운 말로. 그리고 이렇게 경도됐다고 하죠. 한쪽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늘 척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왜 휘어 있을까요? 무슨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최종 품격은 꼭 저렇게 해요. 그 다음에도 또 저렇게 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맞냐. 우리 습관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내 취사, 행동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 끌려갈 때 내가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 상황 자체로 보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오른쪽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깊이 봐야 지금 이 공부가 매하지 않는 것이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아야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매하지 않다. 이건 어둡다는 표현이에요. 어리석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원래 자기가 목적하는 서원도 깜빡깜빡해. 스승님의 본의도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습관되고 또 욕심에 끌려가서 한쪽에 편착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면 인생이 꽃이 필 수가 없죠. 불행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복잡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취사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면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게 딱 감이 잡혀서 대중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법문을 떠올리셔야죠.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막 가슴에 품었던 서원이 뭐냐. 지금 대종사님이 나한테 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냐.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스승님이 계시다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문답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닌지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닌지 대조해야 되고. 그렇게만 해도 마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만경계를 당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든지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하든지 잘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깡패가 나한테 이렇게 상단 찌르기를 하니까 그때 사범님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잠깐 좀 코미디 같은 얘기를 제가 일부러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익어서 그냥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익기 전까지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승님한테 여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경전 공부를 잘하고 해서 어떤 경계를 당하면 대종사님의 어떤 법문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여기 이 일에는 이 법문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전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고 사안을 배우고 하고 훈련도 정기훈련 11과목이 있고 상시훈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이게 우리 훈련 교법적으로 이렇게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어때요?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실력 있는 태권도 사범님이 그냥 사방에서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유연하게 여유 있게 막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